전국 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 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 단짝 버디로 칭해봤는데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니,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네, 하고 왔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애매해갖고요. 저는 하지는 못했는데 오늘 네. 이익선 우리 계시니까 네. 날씨가 굉장히 맑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만둔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약발이 좀 남아있습니다. 네, 전국대담 친구들 두 분이 21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을 하셨는데 잘 아시죠? 네, 뭐 아주 잘은 모르고 얼굴로 그러세요. 알고 지내는 그러셨구나. 상임위는 다르셨어요. 예, 상임위 다르지만 저는 예. 김병주 의원님이 그 경북 예천 출신이고 해서 굉장히 좀 네. 친근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예. 아니, 김병주 의원님은 내일부터 다시 22대 네.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홍석준 의원님은 오늘로 빠이빠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어떠세요? 마지막 예. 짐 정리를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21대 현역 의원으로서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21대 아쉬웠던 점 또 바라는 점 이런 거 좀 오늘 시원하게 좀 쏟아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분 이제 친구들의 대담 기대됩니다. 어저께 그 정말 그 가장 최근 들어서 핫하게 관심을 끌었던 우리 29일 본회의 최혜병 특검법이 상정이 됐는데 의외로 조금 좀 싱거운 결과라고 하는 그 네. 얘기들이 많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 참 좀 분노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사실 최혜병 특검법은 어저께 꼭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통과되지 못했죠. 그 국민의힘이 역시나 기대를 좀 해봤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투표를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어떤 방탄의 끝판왕이었다. 그리고 사실 총선 민의가 윤석열 정권 심판이고 민의를 받아들이는 건데 국민을 무시한 일은 처사라라고 보여졌고요. 또 이러한 것들은 국민의힘과 또 거부권 행사를 한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따르는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정권의 몰락의 어떤 저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22대감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될 것이 이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은 부드럽게 하시는데 내용은 날이 서 계신데요. 네. 자, 예, 우리 홍석준 의원님도. 예, 일단 그 부결 뭐 결과를 그 논하기 전에 사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순직하신 최혜병 명복을 빌면서 작년 7월 22일에 그 포항에서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참석을 했고 또 사고 현장인 뭐 예천에도 저 방문을 좀 했습니다만은 네. 사실 저는 의아스러운 게 그때까지 민주당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네. 저희 당에서는 그 연결식장에 한 열 몇 분이 참석을 의원들이 하셨고 그 어머니가 참 통곡하는 게 지금도 눈에 생생한데 네. 제 기억으로는 그때 민주당에 지금 탈당하신 오영환 의원 정도가 네. 참석한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가 계시죠. 네.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이런 걸 걸고 나와서 그것도 지금 현재 공수처나 경북경찰청에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네. 이 특검으로 하는 거는 방금 우리 김병주 의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건데 결국은 이게 정쟁으로 몰고 와서 결국은 탄핵 윤석열 어떤 정권을 흔들고 그리고 끌어내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쟁의 어떤 도구로 자꾸 접근하고 있다. 저는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빨리 조속히 수사를 통해서 재발 방지 이런 거는 뭐 저희들이 더 지금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쟁으로 이런 어떤 가슴 아픈 일을 이렇게 혼탁하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이 자리에 이제 지난주에 박주민 의원이 앉아 계셨습니다. 네. 그날 이제 뭐 이제 편지도 보냈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많은 분들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표를 보면은 170, 가 179, 부 111, 무효 3대.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을 끌어들이기 이전에 민주당 그러니까 범야권 표부터 단속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좀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 답변 드리기 전에 홍 의원님 말씀하신 거 바로 잡을 게 있었어요. 네, 네. 네. 그 사실 최상병 순직 당시에 포항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저희 그 당시 당이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원내대표하고 저도 조문을 갔었고요. 아, 포항까지. 그리고 많은 우리 당 그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 사항은 제가 직접 갔고 또 원내대표까지 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분 다 직접 네. 가신 거잖아요. 네, 예. 제가 표현한 거는 조문이 아니라 연결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결식은 네. 아무래도 조문은 뭐 연결식까지는 그게 포항이다 보니까 아마 포항 영북이나 또는 그 영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아마 저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많이 갔었고 네. 조문을 많이 갔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표가 이번에 사실 좀 기대를 좀 하긴 했었어요.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양심의 목소리를 좀 듣지 않겠냐라는 걸 했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표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 나왔느냐 아니면 우리 당에서 나왔느냐 이런 걸 따지는데 저는 양심선언 했던 분 한 5분 있잖아요. 네. 안철수, 뭐 유의동, 김건태, 김웅, 최재형 의원님들은 찬성표를 던진다고 했는데 정확한 의사는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본인이 공개한 거와 같은 행동을 했는지는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여기서 몇 표가 이탈했느냐 안 했느냐는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이 양심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용산의 눈치를 봤다. 그러니까 참 불명예스럽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어제가 국회에서는 치욕의 날로 저는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홍 의원님 제가 예. 여기서 딱 여쭤보고 싶은 네네.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정말 그 민주당에서는 또 이렇게 지금 국민의 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치욕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실제로 놓고 보면은 지금 그렇게 범야권에서조차 지금 사실은 단일 대우가 형성이 안 되고 오히려 이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섭하는 모습으로 자꾸 비춤으로써 오히려 이것을 국민의힘 문제로 조금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런 또 의도도 있지 않느냐는 일각의 비판. 뭐 민주당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이제 그 해석을 하겠지만 지금 이제 범여권에 해당되는 즉 지금 무소속 그리고 자유통일당 합쳐서 제가 115석에 해당되고 55였죠. 그다음에 네. 이제 범야권이 179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결과를 하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 당에서 이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5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당론에 배치되는 어떤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언론에 밝힌 그분들이 뭐 기권표를 던졌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찬성표를 던졌다고 본다면 그러면은 최소한 민주당 혹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탈당파들이 결국은 최소한 이제 이수진 의원은 그 기권 이제 불참하셨고. 불참하셨고 네. 그다음에 5분 이상 그러니까 6분 이상이 저는 민주당 그 진영에서 좀 이탈 원래 있던 입장에서 이탈됐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사실은 언론에 그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신 분들 이외에 또 이제 그 유보를 하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이 이제 부결표를 던지게 됐냐면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뭐 의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 진상을 밝히기를 강력하게 이제 원하면서 특검이 필요하면 특검을 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이양수 그 박주민 전 수석들하고 협상을 할 때 그러면 시간을 언제까지 이제 만약에 그 경찰에서나 공수처 밝히지 못하게 된다면 그걸 3개월 상정을 해서 그걸 특검으로 막바로 진행을 시키자. 그리고 좀 독소조항에 해당되는 어떤 그 특검 어떤 추천권이라든지 또 피의사실 공표권이라든지 지금 현재 그리고 특검 전체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이 인원을 합리적인 어떤 규모로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것만 충분히 저희들이 이제 그 협의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그걸 칼같이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등등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좀 유보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도 이거는 지금은 좀 너무 민주당 입법 공세다 이런 어떤 의견으로 저는 정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잠깐 바로잡을 것은요. 앞서 김병조 의원께서 이미 가결표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혹시 바뀌신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표결 직후에 유이동 의원을 제외한 내부는 찬성표를 분명히 던졌다고 밝혔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온 게 아니냐라고 오히려 이제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건 다 무기명이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갑론을박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나 국민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용산의 눈치를 보고 아직도 있다. 아직도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그런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본질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어쨌든 이제 내일부터는 또 22대 국회가 개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걸 1호 법안으로 다시 한번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면은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면은 빠른 속도로 가져가겠지만 네.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오면 9개월 후에나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이것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법사위원장 무조건 가져와야 한다. 6월 7일까지 협상에서 안 되면 가져와야 한다가 지금도 강경한 지배기류입니까?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22대가 되면은 국정감사와 특검법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된다고 봐요. 두 개를 동시에. 네, 이번에도 사실 두 개 동시에 했었는데 네.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김진표 의장이 마지막 결심만 남았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결심을 못한 것이 안타까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먼저 하고 마지막 퍼즐은 특검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국방이나 운영위에서 이 퍼즐을 대통령이 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외압되고 이렇게 됐느냐는 이런 여러 가지 외압과 진실에 대해서 한 80%가 퍼즐이 맞춰졌어요. 국방위와 운영위에서는. 그런데 거기서는 한계가 있었죠. 왜냐하면 정인 채택은 실제 박종원 전 수사단장이나 수사팀이나 또는 군에서의 검찰단장 이런 사람들을 정인으로 채택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쪽만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국정감사를 하면은 대통령실의 안보실의 요원이라든가 공직기강 비서관이 다 증인으로 채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한 95%까지 퍼즐을 맞춰질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기록에 나오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포렌식을 통해서 최종 확인이 되기 때문에 특검으로 해서 이것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기도 하고 우리 당의 의견이기도 한데 국정감사는 이제 총선 이후에 물리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특검으로 했는데 22대는 두 개 다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홍 의원님. 네. 여기서 홍 의원님께 좀 질문은 이제 물론 내일부터 22대는 참여는 안 하시지만 민주당의 지금 스탠스와 입장이 이렇다면은 22대 국회도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면 오직 이거는 극한 대치 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3자적 입장에서 그럼 해법 좀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제 김병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속에 이게 최상병 사건의 어떤 본질과 재발 방지라는 어떤 근본보다는 이게 정쟁적 요소만 지금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다는 게 딱 드러나는 네.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특검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도 결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특검이라는 것은 지금 상권 분립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예외적으로 입법부가 권력의 집행부 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검찰 수사권을 입법부가 이제 행사를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보충성과 예외성 그리고 여야의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걸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경북경찰청이라든지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진행을 빨리 시켜놓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될 문제인데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시간이 또 얼마나 또 스타트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빨리 이 사안의 어떤 본질인 최상병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빨리 이 문제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북경찰청계 수사와 공수수사를 빨리 진행시키는 게 저는
그의 본질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어차피 그렇게 공전할 거라면 차라리 국민의힘에서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그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개정안을 내서 특검으로 아예 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에서는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공수처나 경북경찰서 왜 이렇게 수사가 늦냐 이런 어떤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또 일부 좀 합리적인 어떤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그러면은 아예 그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수사 어떤 데드라인을 정해서 이까지 만약에 수사가 만약에 결과가 발표 안 나는지 뭐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특검을 발족시키는 걸로 양당 간에 합의를 해서 준비를 하자 이렇게까지로 제안한 그런 어떤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사실 지금 특검법에서는 세 가지를 다 규정을 하려고 해요. 최상병 순직에 대한 진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수사 외압에 대한 것. 네. 또 하나는 이첩했다가 다시 그 찾아오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행위. 그리고 추가된다면은 박종원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 그다음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세계 수사기관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군은 이미 실제 죄 없는 사람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했다가 항명죄로 낮추고 이런 과정에서 이미 신뢰를 잃었고요. 또 경북 경찰청은 이첩받은 자료를 강압에 의해서 다시 돌려보냈다가 다시 받고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신뢰를 잃었고 공수처는 이미 고소 고발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민거적거리다가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로 도피성 할 때 4시간 조사만 받고 그 용인해 주는 꼴로 보였었잖아요. 그 당시. 그리고 또 지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을 해야 증거를 획득하는데 공수처는 아직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기관이 실제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김 의원님. 네. 김 의원님은 사성장군 출신이시잖아요. 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근데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어쨌든 이제는 군에서 사망사고가 벌어지면은 군이 민간경찰을 이첩해야지 자체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규정이 이제 재작년부터 생겼는데 근데 수사단장의 이 수사 결과가 과연 그렇게 정말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신성불가침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지금 박정훈 수사단장이 초동 수사에 대해서 이걸 뺐다 넣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이 수사 결과 자체가 그러니까 1차 조사 결과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사망사고가 난 경우 먼저 군이 초동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초동 수사를 하고 그때 물론 거기에는 군사경찰과 인권위원회에서도 같이 나와서 네. 봅니다. 그리고 초동 수사를 하는데 초동 수사 단계에서 가실이 사망의 원인이 군의 원인이 있는 경우는 경찰로 바로 이첩을 하고 네. 단순 사망일 경우는 네. 군에서 종결을 합니다. 단순 사망일 네, 경우. 그러니까 이번처럼 최상병의 순직이 지휘관들이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물에 들어가게 하고 네. 이런 가실의 원인이 군에 있는 것 같다 네. 하면 바로 경찰에 경찰로 옮기고요. 넘어가고. 이번에도 12사단에서 신병 한 명이 훈련을 예, 받다가 예. 사망을 사망했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초동 수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그 규정 위반 소지가 많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2명을 바로 경찰로 이첩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초동 수사를 해서 단순 사망인 경우는 거기서 종결이 되는 건데 네. 지금 많이 오해를 하고 있죠. 모든 사망 사건을 군 경찰로 이첩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인지 왜냐하면 물에 빠지는 것이 원인이 실족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보니까 최상병 사건은 명백히 군에 8명의 가실치사 혐의가 있는 겁니다. 군의 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바로 경찰에 이첩을 해야 되는 것이었고 그것을 이제 조직적으로 방해를 위해서 장관인부터 해서 대통령실에서 한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나 결국 국조로밖에 갈 수가 없다고 네, 김 의원님께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고 홍 의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수처 조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아니면 데드라인을 둬가지고 그때까지 안 나오면은 특검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여야 합의로 법안 낼 수도 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결국은 이제
2022년 7월 1자 이제 군사법법 개정에 의해서 그 이전에 이제 공군 중사 그 성폭행으로 예, 극단의 그렇죠. 선택을 하는 어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군에서 이런 어떤 사망 사고 내지는 어떤 성폭행 사고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를 원천적으로 봉사하기 그렇죠. 위해서 일반 그렇게. 경찰로 하는 거는 이제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사건에서도 사실 이제 구명조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뭔가 좀 군 어떤 상관 내지는 이 부대에 어떤 잘못이 있다는 걸로 당연히 이제 이첩 내지는 이런 걸로 이제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어떤 수사 외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가 틀리는 게 결국은 지금은 핵심이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의 어떤 수사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공격을 많이 했는데 여기 수사권이 없는 어떤 그 군 경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장관이 뭐 외압을 행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전 전제가 지금 맞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섭 장관의 출국이라든지 이런까지도 특검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외교관을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출국 그렇게 정지된 것을 나중에 통보를 받은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까지도 이렇게 그 특검 대상으로 넓혀서 그러면은 어디까지 그럼 이런 어떤 사망 사고에 대해서 특검의 대상을 어디까지 넓힐 거냐. 그리고 이걸 명분으로 과연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는 게 과연 맞는 어떤 행동이냐 이런 데 대해서는 저는 많은 어떤 국민들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22대 국회 들어서도 이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될 테니까 이 요거 문제는 하나만 다시 더 네. 지금 어저께부터 이슈가 되는 것이 대통령이 8월 2일 날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첩하는 날일 경우 네, 그렇죠. 그날 3번에 걸쳐서 통화를 했다.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했는 걸로 나오잖아요. 이첩 이후에 12시부터 해서 1시 사이에 3번을 하고 통합 한 18분 정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이것은 아주 큰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이후에 군이 어떻게 했느냐.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바로 보직 해임시키고 그다음에 3명의 수사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집단 항명 수객죄로 네. 수사관 2명은 항명죄로 네. 이렇게 그 입건을 하고 나중에 이것이 아닌갑네 해갖고 다시 항명죄로 내리고 했거든요. 집단 항명 수객죄도 왜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3명이 전화를 안 받아서 집단으로 모의하는 줄 알고 집단 항명 수객죄다. 이 어마어마한 무시한 죄를 치운 겁니다. 군에서는 통상 그 정도 이첩 보류하려 했는데 이첩을 시켰다 하더라도 지시불이행으로 징계 사유예요. 그 정도 하는데 왜 이렇게 가행 반응을 했을까? 이종섭 장관 합리적인 사람도 왜 했을까? 저 의문이 안 풀렸는데 어제 풀리더라고요. 그날 대통령이 3분을 통화를 장관하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는 명백한 외압의 그러한 것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추측이에요. 아니, 근데 그래서 이거는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통화 기록은 나왔고 내용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것을 명명백백히 통화 기록만 밝혀야 나온 되는 거지 거죠. 기획에서 어떤 내용인지는 그렇게 말씀하신 모르니까. 것은 네. 너무 그 확대 과장해서 이거 통화 기록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 따라서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게 처리가 됐다. 그거는 너무 앞서간 그런 해석이신 거죠. 11시 50분에 이첩을 했고 12시부터 해서 3번이나 대통령이 왜 해외 나간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밝혀지는 그렇죠. 대로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네,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네. 아주 큰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것을 언론에서도 좀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좀 다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여소야대로 이루어졌던 21대 국회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요. 민주당의 입법 폭주였다. 혹은 국민의힘의 입법 거부였다. 이런 것들로 계속 평가가 되어 왔죠. 그래서 두 분께서는 21대 국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21대 국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희 여당도 했고 나중에 야당도 했잖아요. 그래서 여당 할 당시는 저는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데 열심히 나름 했는데 야당이 되면서부터는 사실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로 한 것이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가면서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서부터 하고 그에 또 추경에 1조 5천억 원의 예산 삭감을 하고
또 이런 최상병과 같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책임을 아무렇지 지지 않고 그래서 참 입법 복주가 아니라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을 통해서 정부를 견제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법을 발의해도 또 거부권 정부로 가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22대에서는 좀 더 그런 노력을 많이 입법이나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예, 저도 이제 24년 동안 저도 이제 공직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국회에 이제 21대 때 들어보니까 참 많이 좀 좌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그 볼 때는 좀 싸우더라도 또 이면에는 또 많이 또 대화의 타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어떤 결정을 그리고 법안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네. 이거는 뭐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국민들 앞에 보이는 싸우는 그게 다였다. 그리고 너무 이제 의석이 저희가 21대 때도 그렇고 지금 22대 때도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기울어지다 보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그냥 입법 폭주하고 특히 이제 자자신청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이제 다수라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숙성기관과 또 대화 타협을 촉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안건 조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회적 장치가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서 예를 들면 안건조정위원회 각각 3대 3으로 해서 뭐 좀 논의를 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군사작전하듯이 그냥 반나절 내지는 한두 시간 만에 처리를 하고 근데 또 그런 것들이 또 결과가 좋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2020년 7월 달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 첫 번째로 우리 민주당에서 입법 폭주를 하기 시작한 게 부동산 3법. 부동산 결과가 어땠습니까? 전세 폭등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죠. 그다음에 방금 국방을 문재인 정부에 튼튼하게 딱 하는데 과연 튼튼하겠습니까? 그때 또 입법 폭주해가지고 하셨던 가칭 김유정 하명법 대북 전단 금지법 그게 지금 그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히 휴전선의 경계를 완전히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그런 어떤 핑계를 받았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검수완박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입법 폭주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 예산 문제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막 그 예산을 증가시켜 가지고 국가 부채가 634조에 시작되는데 1080조로 윤석열 정부가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가 부채에 대한 순수 이자만 하더라도 1년에 예산을 25조에서 26조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권을 바뀌어도 입장이 똑같더라고요. 저희가 명색이 그래도 여당이 됐는데도 국회에서는 여전히 정말 소수 야당인 그런 어떤 생활을 하면서 21대를 마무리했는데 그 결과가 참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참 여러 가지로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참 아쉽습니다. 네. 김 의원님 말씀 참 나온 김에 네. 오늘 새벽에 네. 북한이 이제 그 뭐 정체불명의 뭐 전단지 담아서 이제 이쪽에다 뭘 살포하는 바람에 네. 새벽에 우리 저 접경 지역에 막 그렇죠. 긴급 문자 발송되고 그랬는데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말하자면 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어쨌든 위헌 판결을 받아서 그렇긴 한 상황인데 북한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그 의도가 있을까요? 지금 이것은 다 저는 일단 원인은 북한에 있고요. 그리고 네. 2차적인 거는 대응에 윤석열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점점 강대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북한의 물론 핵 개발이라든가 미사일 또 이런 도발의 원인이 1차적인 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군사력을 강화하면서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전쟁의 먹구름이 점점 밀려오는 느낌이 듭니다. 어제 아마 밤 11시 경에 11시 국민들이 반이었다는 11시 거예요. 반경에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현 주소다. 안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전쟁의 위협은 높아지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또 거부권으로 민생 법안들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라서 기상으로 말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맑음이었는데 지금 흐림이고 장마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님 지금 입이 막 김명주 개인 생각이시고 아유, 잘못된 기상 정보를 오보를 마구마구 하시는데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발간했는데 회고록이 아니라 사실 참회록을 쓰셔야 될 분인데 전 세계가 얼마나 비웃습니까? 김정은의 어떤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고
그렇게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장 그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장 반박을 했고 전 세계가 과연 그때 당시에도 그 예를 들면 그 아셈 회의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 EU 유엔 제재 이런 어떤 해제 건의를 하니까 이런 어떤 그 비핵화 이런 어떤 그 전제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오히려 국제에서 면박 내지는 무시를 당한 게 바로 어제 일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말 같다. 이것은 정말 그 곧 몰려오는 어떤 그 우리 한반도의 어떤 북한의 어떤 이런 어떤 핵을 애써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런 것을 그 기피를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의 굳건한 이 동맹 위에 정말 더 강한 어떤 그 평화 모드를 정말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최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런 결과가 지금 얼마 전에 한중일 지금 정상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리창 중국 총리가 5년 만에 오셨는데 이런 어떤 한미일 강건한 어떤 안보 동맹이 결국은 중국조차도 그동안 한국이 어제 중국조차도 이렇게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된 어떤 그런 결과를 지금 도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두 분께 양당 상황 하나씩만 짧게 좀 일부씩 질문해 볼게요. 먼저 홍 의원님. 네. 황우리 비대위원장이 어저께 좀 그 한동훈 위원장과 그 조정훈 위원장 좀 헷갈렸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저께 지구당 이제 부활시켜야 된다 막 그런 얘기들을 아마 모임에서 했다는데 홍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구당 문제를 거론했다는 걸 봐서 한동훈 위원장 이번 출마 100%로 보십니까? 글쎄요. 그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가 저는 한 50대 50에서 조금 이제 출마 쪽으로 약간 좀 생각을 기울지 않았나. 아직도 50선에 머무르고 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 어쨌든 총선 참패로 본인이 물러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총선 참패에 이런 어떤 책임 공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총선 백서 때문에도 뭐 약간 좀 뭐 이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어떤 환경이 놓이게 되고 그리고 또 22대 때 민주당이 거센 입법 폭주를 온몸으로 당대표가 막는 와중에서 또 거기서도 상처를 사실 받기 쉬운 환경이고 네. 또 저희 당헌 당규상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대선일 1년 반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네. 역산을 해보면 2025년 내년 9월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8월 달 초에 전당대회가 있다 할지라도 불과 1년 남짓 당대표를 하는 것인데 과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한동훈 위원장의 장래했던 정치적 진로에 그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사실은 이런 정계 복귀 내지는 이렇게 하는데도 뭐 예를 들면 어떤 보궐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아직까지는 100% 결정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상황은 제가 요즘 최근에 보면 민주당이 약간 중도 스탠스를 가는 것 같아요. 연금 문제도 그렇고. 네. 지금 당에서 종부세 완화 문제 나오는데 네. 김 의원님 22대 국회 개원하면 이 문제 당에서 논의할 거로 보세요. 예. 종부세 문제는 지금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다가 좀 현재는 접은 그렇지. 상태이고 한발 뺐죠. 고민정 의원도 그걸 언급을 한 것 네, 같고 네. 그런데 진성준 의원은 또 다른 아니라고 의견을 네.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당의 의견을 그대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까 22대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후보 당시에 종부세에 대해서 특히 노인분들이라든가 또는 저소득층에서는 연기를 해 준다든가 또는 이런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것은 민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참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꼭 정정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저 홍 의원님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건 아주 써서는 안 되는 단어고요. 한미 동맹을 써도 되지만 일본과는 동맹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나 군사협력 강화는 되는데 동맹에 쓰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정정을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한미일 안보 어떤 협력 예. 체제에서 이제 우리 네.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어떤 평화가 구축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대담은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1부 마무리하는 원래 곡이 하나 있거든요. 노래가 하나 있는데 네, 이 네. 노래를 홍석천 의원님 신청하셨대요. 무슨 곡을 네. 신청하셨어요? 저는 최근에 좀 그 방시혁 대표하고 민희진 대표 문제도 있지만 예. 그 뉴진스의 ETA를 신청했는데 아이고. 이런 아이고. 와중에도 이렇게 글로벌하게 인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네. 자랑스럽습니까? 아이고, 네. 예. 네. ETA 또 그 의미가 ETA가 결국 도착 예정 시간입니다. 아. 예, estimate 네, time 네. of arrival. 예. 우리가 목표에 잘 도착을 대한민국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이 네. 담긴 홍현님이 대단히 젊은 감각을 가지고 있고 센스로 아니, 지금 친구 있으십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친구 같죠. 막판에 아니, 우리는 친구가 정색은 싸우더라도 친구 같이 너무 참 정감이 갑니다. 예.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특별히 홍석천 의원님께는 오늘까지 마감된 21대 국회에서 애 많이 써주셨고 앞으로도 큰 활약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